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2부는 이제 도시재생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를 해봤으니까, 그럼 뉴딜 사업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뉴딜 사업 틀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도시재생 효과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거는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국토부의 사업이라는 거는 앞서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꺼낸 정책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뉴딜 사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정책에 대한 주요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기존 사업과 뉴딜 사업이 다르다라고 국토부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 사업과 다른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중앙주도 방식으로 해왔는데 앞으로는 지역주도 방식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앞으로는 여기는 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라고 이야기하던 거에서, 지방에서 주민부터 시작하는 그 구도에서요, 우리는 이곳에 요걸 하고 싶으니 정부가 해주세요, 지원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중앙정부가 예산을 내리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제 기존 정책에서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부분을 들여다보기가 사실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대규모 계획이나 계획 수립에 중앙정부가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지만 실제로 도시재생 뉴딜에 들어와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이제 공급하라고 하고, 그래야 그곳에 사람이 들어차면서 생활재생이 일어나고 그걸 활용하는 일자리 창출이 연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기존의 도시를 바라보는 사업들은 이제 안 해봐야 이제 전국에 뭐 수십 개 뭐 이렇게 했었는데, 재생 사업은 많이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소규모 사업들을 연계해서 파급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거 한 방보다는 작은 것들을 연결시켜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건데요. 이 전략을 수립할 때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를 했느냐가 그 지역에서 또 다른 변화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대변하는 단어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하나의 활성화하는 과정이고, 그 쇠퇴의 원인을 해소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쇠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쇠퇴는 그냥 노후됐다, 낙후됐다, 뭐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노후되고 낙후되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쁠 거야 라고 이제 예상되는 상황, 그럴 때가 쇠퇴라는 단어를 쓰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에 대한 원인을 해소하고, 쉽게 얘기하면 쇠퇴된 곳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쇠퇴된 이유를 없애고, 그리고 또다시 쇠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 그것에 대한 부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는 건데, 결국 그곳 안에서 살아나가고 대응하는 사람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일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말미암은 능동적인 처방을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재생 활성화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에 필요한 것을 자극하기 위한 촉매제를 공급하는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앞서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사업들, 뭐 이런 예세가 있는 거죠. 근대문화유산을 살려서 관광객 증가에 기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제 도움을 준 사례가 있고, 체육관을 리모델링해서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을 했던 사례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그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촉매제 역할, 마중물 역할을 도시재생 사업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목적에서 세 가지 추진 전략을 가지게 되고요. 우리한테는 이제 우리의 사업은 중심시가 지형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가운데 이제 그 동그라미 쳐놓은 바로 이제 경제 활성화에 이제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지역 공동체 주도의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제 활성화라는 거는 창업 공간을 공급해야 되고요. 정부 지원을 통해서 도시는 경제 조직을 활성화시켜야 되고요. 민간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주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략의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창업 공간을 공급하는 것은 뭐 그렇다 칩니다. 그런데 이걸 보세요. 도시재생의 경제 조직을 활성화한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경제 조직이 지역에 없으면은 조직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일 것이고, 만약에 그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앙정부가 들어가는 요런 활동을 통해서 민간 영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2017년도에 이런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게 3년간의 추진 과정에 대한 것을 보고 2020년 이후에 뉴딜 정책에 반영한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요, 2019년도 이 시점에 이제 어떤 사업에 등장하게 되냐면 총괄사업 관리자형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들어온 사업이 만들어져요. LH가 들어와서 창업 공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사업이 신속하게 되지 않으니까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확실히 담보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20년 이후에 뉴딜 정책에 총괄사업관리자형이 나오고 우리 지역이 제일 먼저 선정된 곳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이후 뉴딜 정책에 반영되어 가지고 처음으로 진행되는 사례지이다 보니 그 앞에 있었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사례지와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원인을 제거하는 그 원인 분석 단계에서부터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인 단계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지럽게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그거를 좀 단순화 시켜가지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게 이제 녹록한 과정은 아닌 것으로 지금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우리 인천시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여기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이런 앞에 있는 사업의 기대 효과가 주민들한테 바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도시재생 상시화를 유도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계속 유도해 나가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죠. 네. 바로 이제 그런 지점에서 또 하나 살펴보면 앞에 있는 전략에 맞춰서 추진 과제를 또 5개를 이제 국토부에서 만들었어요. 일단은 우리 기본적으로는 노후 주춤 주거지의 주차장이나 커뮤니티 시설 같은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시켜라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곳에 사는 것을 만족도를 올려줘라.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를 올려줘라.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과거의 거점의 기능을 잃은 곳은 중심 기능을 자극을 해줄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다른 곳이 바뀔 수 있는 혁신의 거점을 만들어라. 라는 이제 이슈가 하나의 과제고, 또 하나는 지역 도시재생의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시켜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요 2가지가 이제 같이 결부된 상태일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요 구도심 혁신 거점 조성과 관련된 거는 LH의 참여해서 하는 사업과 많은 연결이 될 것이고요. 저희 센터는 인천광역시랑 하게 되는 사업들은 바로 요 지점,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바로 이 지점에 이제 저희가 많은 집중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 같은 도시생대학이나 뭐 지역 역량 강화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같이 뭐 2인 삼각, 3인 사각처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추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부가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첫 번째가 기초생활 인프라를 공급하라는 겁니다.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주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라는 게 쇠퇴의 원인, 주거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지목이 됐다라면 주차장을 늘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도서관이나 공원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늘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어떤 생활 인프라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런 것만 해서는 별로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 자본이 들어오든 내 집을 내가 고치든 여러분들께서 자력 개량을 할 수 있는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지원 정책들도 다양하게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서서 우리 구역 하나의 블록
하나의 이제 가로 단위로 이제 형성되어 있는 그 구역을 우리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만드는 쪽으로도 이제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것들은 우리의 주거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관리를 넘어가지고 우리가 이 마을을 경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센터와 함께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같이 알아나가시면서 이 지역의 활성화를 같이 한번 도모해 보시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완화하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지역의 재생 사업이 너무나 잘 될 경우에, 너무 잘 될 경우에 생기는 문제에 대응하라는 겁니다. 너무 잘 돼서 지가가 막 올라가요. 쇠퇴됐던 원인을 해소하면 당연히 지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지가 상승의 속도가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이 나가야 하는, 물론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나가시는 경우는 괜찮겠지만,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쫓겨나가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책을 충분히 마련하라라는 얘기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만약에 LH 같은 경우에 LH나 이제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매입형 임대주택 같은 걸 공급을 해서 돈 때문에 쫓겨나가는 사람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같이 수립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렇게 공원, 먼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주택들,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 양식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이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고요. 편의 시설들을 이제 배치를 한 다음에 주민들이 이렇게 마음에 맞는 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런 것들, LH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런 곳의 생활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필요한 SOC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주택을 리모델링 한다거나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같은 소규모 재건축 이런 것들을 일어나게끔 재정적 지원이나 뭐 행정적 지원을 이제 계속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쉼터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지역을 조금 더 좋게 개선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 나가면서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민조직에게 넘겨주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형식으로의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점을 만들게 되고 그 거점에 대한 형성을 통해 가지고 지역을 혁신시키는 역할을 같이 부여받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컴팩트 네트워크 도시를 구축한다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동인천역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역할. 네, 이 그림으로 바로 이해되시죠? 네, 이렇기 때문에 그거를 위한 최적의 입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시설에는 여기 써져 있는 앵커 시설, 어울림 플랫폼, 첨단 산업 공간, 뭐 이런 것들 어찌됐던 간에 우리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설이 그곳에 등장함으로써 지역을 특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거점을 형성하도록 합니다. 총괄 사업 관리자형으로 진행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경우 이런 거점을 만드는 역할, 거점을 이제 형성시키는 역할은 LH가 보통 맡아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혁신 거점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혁신 거점을 이렇게 중심에 딱 모아서 무언가를 이제 기능을 부여를 한다라면 이 기능이 부여된 곳에 동선에 맞추어서 필요한 시설물들을 이제 배치하고 그거를 운영하는 식으로 지역의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동인천 북광장에서 움직이는 동선에 대응해서 다른 사업들이 붙어야 될 텐데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해야 되니 참 쉽지 않은 임무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이제 앞으로 같이 고민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과거에 정부가 그냥 지방자치단체한테 예산을 내리고 사업계획을 딱 준 다음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고 했던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은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한테 이야기라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경우에 대응할 수 있으려면 어쩔 수 없이 그 주민들이랑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아마 작년에 도시재생 사업을 조금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이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친구들을 보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랑 호흡하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 스페셜리스트, 익스퍼트들이 함께 기능을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 지역의 세태 원인을 해소하는 데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 구조를 통해서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정부가 승인내는 이런 구조를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중앙정부가 선정하게 되는 거예요. 뉴딜 사업 자체는. 그런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런 요소들에 대한 대응을 얼마나 잘 했느냐가 뉴딜 사업을 할 수 있고 없고를 이제 결정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사업을 잘 했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앞서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 장소 마케팅. 우리 도시가 우리 지역이 다른 곳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되고 저희 센터는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기반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장소를 마케팅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중인데요. 이런 것도 이제 2년차, 3년차 사업에 들어가면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점점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사업은 준비된 사업이어야 돼요, 항상. 근데 왜 준비된 사업이어야 되냐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사업 계획을 짜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 계획이 짜져 있는 거에 예산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 계획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아까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그 그림 생각나시나요?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 쇠퇴할 때 곡선을 완만하게 해야 되고, 그게 다시 재도시화될 때 그 곡선을 가파르게 만들 수 있느냐, 거기서 버텨낼 수 있느냐에 대한 거를 주로 평가하게 되죠. 근데 우리도 그런 힘을 가졌느냐? 네, 이거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렇듯이 국가 예산이 들어올 경우에는 국가 시책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사회의 대응력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변화하는 사회의 대응력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도시재생의 큰 틀에서 일치하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업들을 넣을 수 있느냐, 부처 연계 사업이 들어올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얼마나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물리적 환경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지금까지의 우리들은요, 행정 서비스를 그냥 받기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객이었어요. 그냥 이제 받기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재생의 관점에서는 무언가 제공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지역에 필요한 것들이 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행정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그 재료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그냥 단순히 고객으로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공을 해야 되는 역할로 바뀐다. 더 나아가서는 정책의 소비자나 수혜자에서 공동 생산자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뭐 기존에 비해서 조금 왜 귀찮은 걸 우리한테 전가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제 도시 간 경쟁 시대가 됐고, 그 똑같은 돈을 투자하기에는 충분한 돈이 존재하지 않아요, 더 이상. 앞에 이제 저성장 시대나 고령화 시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정된 지하를 가능성 있는 곳에 몰아줘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생기고요. 어쨌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중앙정부가 봤을 때 이런 흐름이 변화했을 때 이 지역의 대응 역량이 강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대응 역량이 강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행정 서비스가 우리들의 영향이 얼마나 발휘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과정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받기만 하는 지역보다는 공동 생산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앞으로 무언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차이가 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 뉴딜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 참여 프로세스들, 프로그램들이 바로 이런 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만 하고 함께 하는 걸 유도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네, 저희는 이제 나름 굉장히 절박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하고 어떻게 하면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 코디들이랑 그 현장에서 만나게 되실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인지하시고 좀 알아주시고 이제 애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코디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조금 더 어렵게 본다라면 좀 이제 그 높으신 분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속 가능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가야 된다라는 자본주의 4.0에서 5.0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집을 살 수 없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계층간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시장 기능 강조가 되고 있는 바로 이 지점, 신빈곤층이 등장되는 지점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뭐 자산을 획득하기가 힘들어요. 이미 고착화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사회에 진입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경제의 동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인 역동성이 떨어지는 시점에 오게 되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자본주의 4.0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이럴 때 바로 착한 경제, 포용 경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많이 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 어느 정도 이제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사회적으로 더 좋은 일을 하도록 우리가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기업이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이 우리나라를 위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이득에 도움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응징에 나서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에는 정부와 기업이 발맞추어 가면서 착한 경제를 유도하는 쪽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는 이런 게 현재 경제 구조고요. 재생에서 이야기하는 지향점은 바로 그런 기업의 가치, 그러니까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이 기업의 가치와 우리의 역량을 올려야 된다라는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공유 가치를 이야기하는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좀 어렵고요. 하지만 우리의 지향점이 이곳에 있다, 공유 가치에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신 채로 조금만 이해만 해주신다면 저희가 앞으로 남아있는 4년의 시기 안에 이 공유 가치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펼쳐지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결국 남는 것은 주민들이고 그 주민들이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조금 민감한 이야기지만 좀 과감하게 해보면요. 그 흔히 이야기하는 용역사라고 이야기하는 이 전문가들은 딱 그 기간만 여러분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주긴 하겠지만 그 기간만 있죠. 그리고 저희 같은 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 사업 기간이 끝나면 저희는 사라질 거예요. 그냥 많은 주민분들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집을 팔고 나갈 수도 있고 이사를 갈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행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년에 한 번씩 순환보직이 다가오고요. 그래서 사람이 계속 바뀌죠. 시장님이나 의원님들도 4년에 한 번씩 선거철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대통령도 5년이면 바뀌죠. 그때마다 엄청나게 큰 이슈가 바뀌는데요. 처음에 우리 전문가가 들어오는 타이밍에서는 우리는 모두가 재생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 한두 명이 점점 이제 재생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시점이 오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재생 사업을 사업 기간 동안 굉장히 적극적으로 끌어나갑니다. 그리고 동네가 바뀌어 나가는 걸 보시죠. 근데 하지만 이분들이 계속 소수로 머물게 될 경우에 이 시점에 왔을 때 우리가 고민을 하게 돼요. 만약에 그때 선거철에 맞물렸어요. 그랬는데 이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소수예요. 여기 계신 분들 또 다수인데 이 사람들이 재생 사업을 이해를 못해서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해야 되는 거고 충분히 성과를 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이거는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정치인들한테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거를 받아들였다. 그랬을 경우에 그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답은 상상에 맡겨야 되겠죠.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여수 사례에서 보면 이런 똑같은 과정 때문에 벌어진 낭만포차의 이전 사례로 옮겨간 곳은 굉장히 성공하게 됐지만 이전을 주장했던 곳은 세태가 다시 시작이 돼가지고 그거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상당한 골머리로 오게 됐어요. 바로 이런 지점들. 그러니까 우리가 재생이라는 것들을 할 때 주민의 참여, 주민의 역량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할 때 바로 이런 지점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면 사업에 대한 이해는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러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해가지고 지역의 가치가 정말 상승될 수 있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전략에 대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원인을 들여다보려는 마음가짐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가지고 지역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거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통상 지역의 내부 환경을 좋은 것과 나쁜 거로 구분하면 강점과 약점으로 구분하고 지역 외부의 환경을 구분할 때 기회와 위협으로 나눕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되는 전략은 SO 전략, 극대화 전략입니다. 보통 저희가 의견을 물어다니면 뭐가 안 좋아, 뭐가 안 좋기 때문에 바꿔야 돼 라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건 이런 거죠. 안 좋은 거, 약점, 그거를 바꿔야 돼. 기회로 만들어야 돼. 극복해야 돼. 네, 모든 거를 극복이라는 이제 테마에 연결시키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나게 되죠. 왜 필요한 거예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외부의 기회를 이용해서 지역의 약점을 극복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 극복입니다. 극복.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면은 다른 지역과의 평균의 어깨를 나란히 맞추는 것이 더 좋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극복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택해야 하는 전략은 어디에서 등장하냐면요. 강점과 함께하는 전략이 좀 효율적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활용을 해서 우리의 지역을 강점을 최대화시키며 극대화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외부 환경의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산을 활용하게 되면은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전략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약점보단 강점을 조금 다려다보면서 지역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을 봐야 되고요. 저희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의 자원을 키우기 위해서 지역의 자원을 자산화시키는 아카이빙 전략을 센터에서 구축을 하고 있고, 아마 중간 광고에서 보셨겠지만은 장롱 속 사진을 꺼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기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는 조금씩 설명을 더 해보죠. 이거는 모 지역의 이제 현황인데요.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버려져 있었어요. 뭐 100이면 100 똑같이 말씀하시죠. 여기 쓰레기를 버리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CCTV를 갖다 달았으면 좋겠어. 아, 좋아요.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해결을 했습니다. 예. 옆에와 똑같이 깨끗해졌을 뿐이지 여기가 더 좋아지진 않았죠. 네. 그래놓고 이 위에 또 똑같이 시간이 가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면 또 똑같아지죠. 결국에는 이제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가 문제다라고 하는 순간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길거리에서 음악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라는 거를 누군가 하나가 자원으로 받아들였다. 이 순간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음악회를 여기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을 꺼내는 순간에 지역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지역의 강점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간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 놓고, 이 앞에 무대를 만들어 놓고 계속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 놓으니까 주변에 사람이 모이면서 더 이상은 여기에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다. 쓰레기를 버릴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새로운 활동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기반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 이게 우리의 가치를 키워나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뭐가 안 됐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역의 자원을 통해서 그거를 차별화시키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참여 자체가 기회로 여겨져야 돼요. 그러려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왜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왼쪽에 있는 이런 것처럼 동원성으로 한번 그냥 딱 오고 마는 이런 게 아니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두 명, 이거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이에요. 최시라, 고소영도 피할 수 없는 녹색 어머니. 이 사람들이 연예인, 뭐 돈으로 뭐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 돈으로 사람 사서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걸 참여했을까요? 네, 맞아요. 내 아이에 대한 안전, 이 아이와 함께하는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충분한 이유 같은 것들이 이 사람들이 움직여야 하는 이유를 만들었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앞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가치를 상승시키려면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려면 참여를 통해서 얻는 게 있어야 돼요. 무언가 재화를 창출한다라면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생활의 질을 만든다라는 것은 교육과 육아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지역에는 과연 어떤 참여의 기회가 있고 어떤 참여의 이유가 있을 것이냐. 참여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모르겠지만은 앞에서 설명을 계속 해온 바와 같이 지역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앞으로 변화하는 환경의 대응 역량을 키우는 것이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도시경쟁 시대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일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그거에 사람들이 많이 공감할 때 변화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경관협정 사업 같은 거예요. 주민들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약속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행정이 지원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을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공공의 입장에선 주민의 의견을 대응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배려이고 좀 지원이고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한 주민들끼리 서로의 양보입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보호해주는 사업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니까 이렇게 실제로 체결하는 사례도 등장하게 되고요.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요런 길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담장도 허물면서 주차장 하나 만들고요. 조금씩 이뻐지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요 지역을 보러 온 사람들이 옆 동네보단 우리 동네를 먼저 오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이게 되려면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 알고 우리가 이걸 같이 나가야 된다라는 공감을 형성할 때 지역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되려면은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장기 계획으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해요. 근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취약점들을, 그러니까 약점들, 위크니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들을 만들고 이거를 장점으로 바꾸는 전략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계획과 극복할 수 있는 계획들을 단위 사업으로 만들어 놓고 사업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데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업들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리한 과정일 수도 있고 복잡한 과정일 수도 있는 우리의 의견을 모으게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먼저 해야 되는 사업들을 정하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을 정합니다. 꼭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무엇은 사업이 되던 간에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들을 거버넌스를 통해서 의견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런 약속을 정해가지고 5개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했잖아요.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간을 채워놓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숫자를 따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숫자를 따지니까 여기 우리가 하고 싶었던 시설들,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겠지만 그 동네에서는 좀 중요한 거예요. 방과 후에 육아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이 지역의 가치를 높이자 뭐 이런 전략이었어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유지 비용을 어떻게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되는 것인지 이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해보는 거죠. 막연히 그냥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이제 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러니까 운영 비용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면 가능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역량이 됐을 때 이 건물이 필요하겠다. 이 건물의 운영권을 받아오려면은 어느 정도 수준의 역량이 필요하다. 그 역량을 가지려면 우리가 뭐를 더 배워야 되겠구나, 무엇을 더 해야 되겠구나 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실제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전략들은 이제 그냥 의무감으로 해서 재능 기부 뭐 이런 거로 해서는 답이 없고요. 우리가 참여를 함으로써 공동의 가치가 창출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이 참여한 사람이 그 소득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길 원하시고, 그러니까 협동조합 방식으로 무언가를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점점 지역에 많아지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지역의 가치가 올라갔냐고요? 네. 부동산 하락기에는 덜 떨어졌고요. 부동산 상승기에는 더 올라갔습니다. 왜냐면 지역에서 대응하지 못한 거를 기민하게 더 빠르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갑자기 확 바뀌게 되면 둥신애몰림이나 이렇게 쫓겨나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이런 거에 경계하는 모습을 여전히 보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살고 싶은가 보다는 우리가 살 수 있는가에 집중을 하는 판단합니다. 누구나 강남에 살고는 싶다. 하지만 우리가 강남에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지역이 매력적인 장소인 것까진 좋은데 이 매력을 지불할 수 있는가? 매력을 사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기대 가치를 높여가지고 지역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전략에서 더 하나 나가서 그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자라는 곳으로 사람들의 의견이 모이게 됩니다. 이것들이 가능할 때 실제로 지역의 가치가 올라갔었다라는 이제 경험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 번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진들,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가만히 있어도 모두가 똑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다라면 이 경기에 대해서 누군가 전달해 줄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네. 바로 이런 똑같은 주민 설명회를 해가지고, 누구는 가만히 있어도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예, 이렇게 보고,
이 친구는 좀 도움이 됐겠죠. 하지만 이 친구는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죠. 사업이란 틀이 되고 뭔가 조직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바로 이 담장이 생깁니다. 우린 이 담장을 낮춰야 되겠지만 없앨 수는 없거든요. 조직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생긴 거니까 최대한 낮추고 최대한 어린 친구가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변화하는 사회 변화에 우리의 변화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늘리게 되고 그 대응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조금 더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어서 지역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그냥 볼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이미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런 거에 노출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보다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많은 힘을 드리는 것이 도시재생이 보는 관점에서의 이야기들을 공유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 과연 이거 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참여의 시작, 공동 생산자로서의 시작은 발명이 아니라 발견입니다. 이 할머니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눈더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앞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여기서는 계속 사람들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겨울만 되면 넘어지는데 워낙 고령층이 많아서 넘어졌다면 어디 하나 부러져가지고 병원 가는 사람이 1년에 4, 5명씩 나온다는 겁니다. 갈 때마다 병원비 100만 원씩 깨지고. 그러면 그 돈을 들여가지고 여기다가 미끄러짐 방지를 해놓게 되면은 이제 해결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그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약간 좀 섞여 있는 땅인데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양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양보를 이끌어낼 테니 공공도 같이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네. 이거 현실화 됐고요. 이런 발견을 통해서, 이 지역이 개선이 되니까, 뭐, 그래도 넘어지시는 분들은 좀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병원에 가는 소요가 줄어들어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들한테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왜 이 길을 이용하지 않니라고 이제 묻는 장면인데요. 이 친구들이 그러는 거죠. 우리는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는데 왼쪽에 있는 계단으로 가면 줄줄이 다녀야 돼가지고 이제 손잡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넓어지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차가 잘 못 다니게 하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마을 계획을 제안했을 때 그것이 통과됐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우리 주변에 문제들 있잖아요. 억울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 그런 우리의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간 같은 경우에도요, 이 공간이 이제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런 어두컴컴한 곳이었잖아요. 바로 그곳에 이런 식으로 이제 꾸며놓게 되면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담배 피고 오줌 싸고 했던 아이들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듣고 또 많이 물어보고 많이 들어야 돼요. 왜냐면 나의 역사가 모여서 마을의 역사가 되는 것처럼 나의 이야기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거 이야기가 모여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고요.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오늘 1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을 열고 서로가 다르다라는 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많이 들을 수가 있고요. 많이 들은 걸 통해서 현장에서 답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답을 찾아낸 걸 통해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견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그 주변에 버려진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것이 거점과 연결되면서 지역에 있는 활동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봤던 바로 그 사례거든요. 바로 이 지역에 아이들이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아이들이 와서 살고 담배 피고 오줌 싸고 이랬던 공간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서 이곳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우범지대에 있는 집을 가진 것보다 이런 주민이 살고 있는 집이 더 좋잖아요. 이렇게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지역의 가치를 올려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네, 아주 좋은 거점. 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충분히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간디의 말로써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는 그런 완벽한 시스템을 찾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 완벽한 시스템이 그래서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네, 알고 계시죠? 그런 완벽한 시스템은 아마 없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남에게 이런 일들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모을 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 지역에서 외부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고, 그것이 이 지역에 들어오는 거점의 역할을 극대화시켜서 다음의 위기를 슬기롭게 넘어가고 다음의 호황기에서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도시 역량을 갖추게 되는 시금석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정말 어려운 사업입니다. 근데 도시재생 뉴딜 사업보다 더 어려운 개념인 도시재생, 우리 도시를 바라보는 수없이 많은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도출된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도시를 발전시키는 방법과 이 지역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함께 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각각 생각하고 있는 각자의 이상 도시가 이 지역에 펼쳐질 수 있는 공감대가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앞으로 4년 동안 활성화 계획서를 기반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면서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조금 더 많이 낼 수 있는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한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